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시기를 연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전파의 예방접종 목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뉴스원 정진욱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광복절 연휴 지나고 좀 다시 뵙는 것 같은데요. 기대했던 게 4단계 시행 연장과 함께 집안에 머무르기 캠페인 있었고 좀 확진자가 줄어야 하기를 기대했지 않습니까? 네. 추이가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일단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7일 0시 기준으로 1,373명으로 전일 대비 183명 정도 급감을 했거든요. 다만 이 같은 감소는 연휴 효과, 아까 말씀드린 연휴 효과이나 시적인 감소를 아직 안심하게 이르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73명으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 발생은 1,3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8월 3일 1,200명 이후 14일 만에 1,4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전날 16일이죠. 0시 기준 1,550명 확진자도 15일 1,816명 대비 260명 감소한 숫자인데 여기서 더 183명 줄어서 이틀 연속 감소 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했던 비수도권 지역 발생은 513명으로 지난 8월 3일 453명 이후 14일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의 일주일 일평균도 1,775.1명으로 전날 1,796.7명보다 22.6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주말과 일단은 대체 휴일까지 이어진 연휴 영향 때문에 보이는데 주말 휴일 등의 현배지에서 운영 시간이 좀 단축됐다는 점, 그리고 검사량 자체가 주로 확진자 발생 이슈로 감소한 점을 비춰본 건데요. 하지만 이제 18일이죠. 오늘 그러니까 18일 0시 기준에는 1,373명, 17일 1,373명에서 432명이 늘어난 1,805명으로 역대 9번째로 최다 많이 발생한 것도 기록됐습니다. 네, 이게 1,700명, 1,800명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인 8월 1주차보다 0.99 8주차 0.99보다 좀 증가한 수치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의 감염자를 추가로 만들어낸지 나타나는 지표이죠. 그래서 1 이상이면 확산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휴 직전까지 이 같은 확산세가 유지됐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 어쨌든 지금은 진단이 다시 회복돼서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이렇게 18일 날 1,805명 발생한 것처럼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다시 추세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어쨌든 이 다시 감염 재생 수치는 다시 1, 2점 올라가서 이제는 다시 확산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교수님. 제가 지금 몇 번째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리두기 효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전보다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돼서 주간 신규 평균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19%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 따로 추계를 해보게 되면 한 38% 이상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계시지만 워낙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 확진자 규모 자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좀 빨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산세를 감소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20%를 좀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백신 접종 속도를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하다가 이제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을 지금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좀 우리가 좀 더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 위험한 변이라고 보고 있는 사종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네 종이 이제 주요 변이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고 또 우리가 기존의 치료제나
예방 접종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또 감염되셨을 때 사망하는 위험률이 증가한다든지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주요 변이 또는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있는데 람다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주요 네. 우려 변이 사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기타 변이라 그래서 좀 네. 관심이 필요한 주의가 필요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 7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종은 우리가 지켜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네. 우리가 기타 변에서 빠진 것이 있고 지금 남은 것이 이제 4종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람다 변이가 되겠고 람다 변이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주요 변이에 있는 유전자 변이를 좀 지니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대유행을 일으킨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우리가 람다 변이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페루에서의 사례를 봤을 때 감염 전파 속도라든지 또 중증화율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방역이 델타 변이의 어떤 확산세처럼 더 좀 우려를 해야 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입국자들도 계속 들어와서 지역 발생 이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방역 체계가 사실 지금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변화 시도가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되겠고 또 국내에서 지역 발생 감염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은 람다 변이 같은 경우에 아직 해외에서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람다 변이가 유행한 국가에서 오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계신 분만 탑승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람다 변이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 격리를 보다 좀 길게 한 2주 정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통해서 좀 주요 변이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의 네. 관리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발생 감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한 지역사회 감염이 있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분이 델타 변인지 람다 변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모든 확진자분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존처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받기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의 등장 이후에 이 감염 확산세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에 대한 목표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는 좀 기대에 떨어진 상황이 됐고 뭔가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목표가 지금 어떻게 방역 담당자분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집단 면역의 어떤 달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70% 이상 접종 완료를 한 국가들이 많지 않고 싱가포르가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뭐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70%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70%에 도달한 국가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의 바이러스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2 내지 3 정도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70%를 산정했는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제 생산 지수가 한 5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감염제 생산 지수가 5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한 80% 정도 국민이 면역력을 가져야지 우리가 감염제 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0%에서 80%로 상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70% 접종 1차 목표를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부라든지 12세 이상 청소년이라든지 또 기존의 청장년층이나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을 맞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두 접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80% 이상 접종 완료율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방 접종만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증상이 의심되시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 중에서 일부 돌파 감염이 생기시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예방 접종을 맞으신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생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부 위중증으로 가실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만 네. 추가 접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을 하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유행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스터 접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과 자체도 더 올라가서 돌파 감염 자체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위험군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추가 접종까지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방역 당국은 어떻게 목표를 검토하고 있나요? 어쨌든 방역 당국은 이제 확산세가 점점 꺾이지 않는 네. 건 이게 전파 높은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 예방학과 또 70% 예방 접종만으로 집단 면역 달성이 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 방역 당국도 목표를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델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에서 집단 면역 위한 접종을 올려야 되는 지적이 아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또 특히 국민 항체 보유도 0.33%로 해서 여전히 낮고 백신 접종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백신 효과 100%가 아니고 델타 변이 전이가 예상보다 높은 만큼 전 국민의 90% 이상 면역을 좀 획득하는 상황이 돼야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정부는 10월까지 국민 70% 접종을 완료하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후에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19제 등을 통해서 지금 40대 이하 예방 사전 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접종도 8월, 9월 사이에 많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근데 접종 예약률이 다소 늦어요. 예, 맞습니까? 예. 40대 이하 접종률이 낮아요. 좀 네. 다소 낮는데 18세 4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률이 16일 0시 기준으로 60.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60세에서 74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은 99.3%라는 높은 네. 접종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전 예약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9일날 시작해서 생일 끝자리 주민등록상 끝자리 수가 9, 0, 1, 2, 3, 4인 사람이 진행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는 오후 8시 이튿날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생일 끝자리가 5인 사람은 지난 10월 오후 8시부터 시작해 현재 예약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날 오늘 같은 경우는 18일이니까 8번이겠죠.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이 18세 49세 전체 접종률 대략 1,548만 6,092명 대비 예약률 약 한 4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약률 놓친 사람 다시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률은 좀 더 높을 거라 보여지고 근데 이 젊은 층에서 접종 예약이 좀 낮은 이유가 뭐냐 보면 일단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보도에 젊은 층이 좀 많이 주목을 했고 또 위험한 것 같다, 무섭다라는 반응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또 코로나19 치명률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보도보다 백신을 접종한 뒤 이 사망을 겪었다는 기사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도 좀 많았고 그리고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부작용과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설명해 주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러는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 중에서는. 그러면 젊은 층이 좀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1849 세대 코로나19 사망률이 40대는 0.06 그리고 30대는 0.03 그리고 20대는 0.01 10% 0%로 독감보다 좀 낮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최근 유행을 이끄는 세대가 이 젊은 층이라는 것이 역시 사실이라서 20대에서 40대 확진자가 전체의 53% 그리고 20대는 23%를 차지해서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몇 분만 있었더라도 전염이 된다고 할 정도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치명률은 또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젊은 층가 좀 다시 딴판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17.73 그리고 70대는 5.24 60대는 1.02 그래서 이런 고위험층의 매우 위험한 발생이기 때문에 또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라던가 지인 중 고위험군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상당히 필요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저희가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야 되는 이유를 일단 근데 치명률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부 보도가 좀 계속 잇따르고 있고 아마 그런 불안감에 연계된 게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이 치명률 어떻게 기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단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망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후유증 같은 것이 네.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는 주로 이제 폐를 침범하기 때문에 폐섬유화가 되면은 호흡곤란 같은 것이 오래 갈 네. 수가 있겠고 또 혈관도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진다든지 또 무엇보다 좀 집중하기 어렵다.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뭔가 좀 희미하고 좀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고 또 굉장히 피곤하다, 쉽게 지친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후유증들이 네.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오래 남게 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예. 굉장히 좌절시킬 수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차단하고 치명률을 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의 질을 우리가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꼭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방접종의 효과 이런 같은 것을 보실 때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누적 감염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후시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들은 계속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비해서 돌파 감염자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니까 이제 어떤 통계적인 착시 현상을 잘 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돌파 감염자가 이제 감염자 3명 중에서 2명이 돌파 감염자다 이런 통계를 또 접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집단의 예방 접종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확진자 중에 돌파 감염자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또 역시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방 접종은 감염 예방 효과가 뛰어나고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것을 네.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신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백신을 고연령층에 먼저 했었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남은 물량과 관련해서 젊은 층에도 좀 확대 접종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아주 드문 우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 명이 접종하셨는데 30대 남성에서 2명이 발생했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안타깝게 사망하셨고 또 한 분은 70대 여성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젊은 연령층에 생길 것 같은데 또 드물게 또 고령층에도 생기고 또 해외에서 어떤 연구 분석, 특히 영국에서 분석 자료를 봤을 때도 특별히 연령이나 성별이라든지 특별한 요인은 이제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한 58% 이상은 60세 이하에서 생기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고령에서는 좀 드문 것 같다 이런 보고는 있어서 즉 각 나라마다 지금 접종을 권장하는 연령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 18세 이상으로 허가됐지만 예방접종 전문공고위원회에서 50세 이상만 접종하자 이렇게 공고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30세 초반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0대 중반이나 40대 이후 분들은 기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이 있다면 맞으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0대나 40대가 100%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한 10만 명 내지 1명 내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뇌에 혈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시다든지 아니면 뭐 계속 토할 것 같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붓고 특히 다리 같은 데가 통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생긴다 이런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셔서 우리가 혈전이나 혈소판 수치는 혈액 검사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시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예방 접종하시고 자기의 이상 증상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백신 수급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차질은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제 3,600만 명 2차 접종 예. 달성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었던 백신 예. 수합 같은 다양한 방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자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